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 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 민정수석이죠. 오광수 수석이 사명 부동산 거래로 자진 사퇴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 위성락 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분은 뭐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금 김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점점 총체적 난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까도 또 나오는 양파도 아니고 뭐 어떤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죠? 아유, 추가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단 제기됐던 게 아들 그 네. 고등학교 때 뭐 국회에서 세미나하고 법안 이렇게 발의하고 한 거 그 아빠 찬스 의혹. 네. 그다음에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5년 만에 재산이 8억이 늘어가지고 빚 탕감했다는 거, 재산 증식 의혹. 네. 그리고 타인에게 채무를 4천만 원이나 지고 갚지 않고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논평으로 차용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세금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 전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전세 계약을 빙자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네.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죠, 의혹. 네, 네. 이건 확신된 건 아니에요. 네. 의혹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2019년 3월 이 씨는 한강빌라 2억 원 규모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 이 씨라는 사람은 지역구 건설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강 씨와 강모 씨와 비슷한 네. 그런 어떤 류의 사람 같은데 네. 두 달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약 2억 5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이 김민석 의원의 모친 집이라는 거예요. 모친 집. 네. 그러니까 모친이 이 씨라는 사람한테 2억 전세 자금을 받았는데 그 집에 실제 이제 들어와서 안 살았겠죠? 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와 그 배우자 이름으로 2억 5천 전세금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받은 세입자의 2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려준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계약서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만약에 이게 전세금 오간 내역이 없다면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대변인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거나 우회적으로 또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또 김민석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또 뭐 4천만 원권 그리고 2억하고 7억 2천 그걸 변제 과정에서 변제는 했지만 나머지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나는 변제를 했다. 그러면 변제 시점과 영수증이라든가 증거 자료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계좌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없어요. 현금으로 줬대요?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끔하게 되려면 숫자지 않습니까? 네. 숫자라는 것은 내가 변제를 몇 월 며칠 날 은행에 가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다. 그런 걸 제시를 하면 되는데 페이스북에는 일단 제시를 안 했고 이것이 이제 24, 25일 날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때도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뭐 야당이 뭐 여당이 막 또 뭐 고함치고 또 나가서 또 정회되고 아마 뭐 몇 시간 안 열릴 어제 속보로 나온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진 사퇴하라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속보가 나왔어요. 근데 인사청문회 일단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최해야죠. 개최해서 그 지적하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걸 깽판 놓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일일이 나가면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야당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이게 2억을 전세를 걸어놓고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2억 5천 왜 근데 모친 집은 이게 그 모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네. 2억 5천 전세 계약을 했을까요? 가족 간에는 사실 전세 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가족 간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정치 자금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근데 2억 5천 전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억 5천을 모친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거든요. 돈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줬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은 지금 이 씨로부터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친한테서. 그 2억을 나중에 2억 5천으로 며느리한테 반환할 수는 있죠. 요새 현금이 은행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 있지 않는 돈은 쓸 수도 없어요. 식당 가서 바깥 정도 계산하는 거는 뭐 되겠지만 은행에 채무를 변제할 때도 현금 들고 가면 거액의 현금을 들고 가면 이 자금 출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수상하다고 하면은 은행 직원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사러 가서 거액의 현금을 내잖아요. 은행 직원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거 고액의 현금이 들어왔네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이 씨로부터 그 전세금 형태로 받은 거 이걸 반환했다라는 증거만 있으면은 소명이 되겠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담보 설정이나 이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증빙 서류가 있으면 네.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때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더민주 연구원 원장으로 네.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그런 시기다.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뭐 이렇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 네. 김민수 후보자의 그 국민의힘에서 관련 의혹? 받는 의혹이 10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뭐 과거에 학생 운동권 할 때 그것도 이제 10번째 껴 있던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이틀 만에 그리고 증인 채택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증인 채택을 하면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안 안 받아주겠죠. 받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청문회하고 또 청문회 하다가 또 막 큰 소리 치면 정회 해가지고 물론 국민의힘이 인사청문위원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이틀인데 제대로 열릴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임명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럼 임명하면 그 리스크는 정권 리스크로 계속 갈 것이다. 네. 이 모친과 지역 건설업자 이 씨 간의 임대차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씨를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협조 안 한다? 그러면은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청문회 자료 요구를 94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출한 답변이 2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자. 7건이라고 들었는데 2건입니까? 네, 2건이라고. 그래요? 그 보도자료에는 2건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오늘까지 7건. 이게 왜 하필 그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하려고 했을까?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 김민석 후보자의 형님이 아주 또 대단하신 분이더군요. 그렇죠. 김민웅 씨라고 네. 전 경희대 교수였고 촛불행동 있죠. 네. 촛불행동을 해서 촛불행동에서 촛불 집회를 108번 네. 열었고 정권 퇴진 시위예요. 네.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민의- 또 네. 유명한 거 조국 백서 저자입니다. 그분이시군요, 형님이. 그래서 뭐 일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네. 최고위원을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한 것은 네. 이 김민웅 네.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거 형님 찬스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오래 정치를 했던 분이기는 하지만 형님 찬스가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사실 이 보수 애국 시민들은 광화문이 주 이 활약 무대고 거기에 이제 구심점이 또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이제 보수 애국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광화문 세력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촛불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이 촛불 행동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사실 이 촛불 행동의 힘으로 탄핵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민웅 씨가 그런 이제 이 뭐랄까 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화문을 어떻게 보면 광화문 애국 시민한테 뺏겼잖아요. 점거당했잖아요.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거기에 뭐 대항해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세력이 촛불 행동 아니면 민주노총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석 총리는 굉장히 총리 후보자를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짚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런 그 네트워크를 좀 상세히 봐야 되겠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국무총리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만약에 낙마하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용산으로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면 뭐 인사검증 없는 것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노부부 투서 사건이라는 게 또 불거졌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네. 반박을 했습니다. 돈 받은 사실 없다. 네. 음해성 허위 투서였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 조작된 어떤 수사였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치 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음해 사건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노부부. 이 투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의혹의 해명 차원에서도 봐야 될 것이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 검찰의 허위 음해였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작 수사, 증거 조작, 증인 압박을 인해서 본인이 뒤집어 쓰게 만든 그런 거라고 정치 검찰이 사냥 작업 막 이렇게 아주 뭐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극우 유튜버나 언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지난주 뭐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각종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유튜버에서 쇼츠로 많이 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론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급기야 이제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 노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편지를 남겼대요. 네.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한 금액이죠. 7억인가 8억인가 그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걸 김민석 후보한테 뜯겼다. 뭐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 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뜯겼다. 이렇게 이제 유서에 쓰여져 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이제 그걸 보니까 원래 돈 주인 A 씨가 있고 이분이 청탁을 하면서 이 분들에게 돈을 준 것 같고 이분들이 그 돈을 줬는데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줬다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돈을 뜯기고 뭐 그 신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 생활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음해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검찰의 자진 그분들과 보좌관이 통화했던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검찰에 자진 제출하고 벗어났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이제 당시 인물과 대화를 녹취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검찰에 자진 제출해서 음해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뭐 하늘의 도움으로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는데 참 파란만장하죠. 네. 뭐 도대체 한두 개가 아니라.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네. 딴 것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돈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터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게 네. 뭐 많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뭐 개인의 사생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이 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2인자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엄청난 돈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소위 말해 나라 국관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 하면 신뢰를 할 수 그래서 있겠냐는 거죠. SNS에 대통령도 전과 사범,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과 사범 그런 이제 비판이 이제 놀고 있고. 네. 근데 본인이 지명하고 나서 무슨 말 했냐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장이 되겠다. 멋진 참모장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립감 있게 잡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뭐 SK에서 2억 그때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걸로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도 본인은 무슨 돈인지 모르고 받았고 당에서 요청한 거다 이랬어요. 그럼 네. 민주당에서 해명해야 돼요, 그건.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가방에 현금 다발을 든 걸 주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후보자가 덜렁 받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설명이에요. 저도 정치를 했지만. 자,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송은석 원내대표 당선도 예측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인사청문회 통과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 인사청문회는 통과되겠죠. 민주당이 다수라서. 아, 그럼요. 그렇죠. 다수라서 되는데 스스로 이런 것이 정말 결정적 손목힌 거에 나와서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저 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본인이 잘 해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라 뭐 이런 입장인데 과연 임명을 인사청문회 통과한 이후에 이제 그 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현 정부에 굉장한 리스크가 될 거라서. 리스크가 되는데 네. 일단 통과되면 네. 바로 임명할 겁니다. 통과되면 안 받는 것도 웃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청문회 하라. 뭐 한 2, 3일 주고 해서 안 되면 임명하고. 왜냐하면 지금 내각 출범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은 네.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임명을 할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시는 상당히 거죠? 큰 무리수를 둘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정권의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자진 사퇴하지 않고는 못 버틸 거다. 네. 네, 뭐 인사청문회 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지켜봐야 됩니다. 누가 맞는지. 네, 저번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 때는 저희가 네, 둘 다 네. 같은 의견이었는데 이번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맞추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사퇴하기를 바랍니까? 예, 바라는데 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네. 저는 사퇴한다. 네. 네, 도저히 못 버틸 것이다. 네, 그럼 그냥 하여튼 이거 뭐 정권 초기에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막 저기 시청자 배가 운동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으신데 그 뭐
이기면 네. 맞으면 커피라도 한 잔 좀 네. 내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과태료를 낸 사례가 16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 이게요, 뭐 속도 위반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게 한 5건 되더라고요. 네. 총 16건인데, 스쿨존 규정 위반이 6건 해서 속도 위반 12번 뭐 이런데요. 아니다. 어린이 안전고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네. 지금 지적된 거는 16번입니다. 16번. 그 중에 스쿨존 위반이 6번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것도 뭐 절대 납득할 수는 없지만 과거 통일부 장관 내정자 시절에 5년간 12회에 걸쳐서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때도 준법 정신 결여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또 지금 최근 5년간 16번이나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건 반성도 하지 않았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것이고 정말 그 준법 정신 결여에 특히 이 안전과 관련된 거, 이거 상습법 아닙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참 딱지 속도 위반 같은 거, 네. 신호등 위반, 저도 가끔 억울하게 이거 정말 습관이에요, 습관.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아우 잠깐 보면은 30km인데 뭐 35, 6km 이렇게 어떤 데 40km 깜빡하고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 그리고 이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네. 여기에 6번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고 6번이나 안전 된다는 불감증이죠. 미국에 가보면 스쿨존에서 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거기 15km인가 그래. 15마일인데 네. 경찰이 총을 쏘고 있어. 총이 아니면 이게 스피드건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15마일인가 그것이 통과되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200불, 250불 한 30만 원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벌금을. 되네요. 네. 그래서 한 번 내면 그것도 코트라고 법원에 가서 내는 거예요, 직접. 네. 우리처럼 막 이렇게 계좌이체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 본인이 이걸 가지고 직접 가서 내야 된다니까요, 줄 서서. 그러면 반성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위압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벌금이 엄청 많아요, 과태료가. 그래서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불감증이 있는가 봅니다. 이거 있다고 봐야죠.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안 다니는 새로운 길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계속 다니던 길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갔던 길 또 다니는 그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쿨존 위반을 6번이나 했다는 거는 이게 늘상 다니는 데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제가 최근 5년간에서 16번이다. 좀 많네. 특히 스쿨존 6번이다.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벌써 이 이력이 5년간 12번의 이력이 지적됐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통일부 장관 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다, 반성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현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개선도 안 되었다. 이걸 이제 저희가 가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지금 상당히 경고등이 켜졌다고 봅니다. 네.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기획위원장 이한주 위원장 부동산 관련 의혹들 네. 이거 정말 해명이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이한주 위원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맹공을 하고 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역대 정부도 이 인사검증 실패로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그게 리스크가 돼가지고 정권 초반에
정말 타격을 많이 입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 기간 상당히 오래 기간 줘서 네. 뭐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 공조를 해서 그리고 세무서 국세청과 같이 이게 세 개 부서가 연계가 돼서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뭐 대략 자기 검증 200개 쓰고 이상 없다 그러면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뭐 경찰, 검찰, 국세청 딱 보내잖아요. 네. 인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증해서 이상이 없다 전과 기록 해보고 그리고 뭐 세평도 좀 듣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 중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만. 자기 진영 중에서 이 중에서 누가 좋을까 뽑아라 해가지고 전공과 그리고 특기와 그런 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죠. 이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검증 주체가 바뀌거나 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력목의 운영으로는 안정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든 뭘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텝 아닙니까?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통의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트업을 쫙 하는 거죠. 이 분야에는 누가 전문가, 이 분야에는 누가 여야를 떠나서 뭐 공무원이든 누구든 탕평해가지고 그 인재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하는데 사전에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다 된 사람들을 리스트업 해놓으면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급작스럽게 이 짧은 시간에 인사 검증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을 테고 그리고 이게 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려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지도 않을 거고 저는 이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보면 실제 그 직에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서 실력 발휘를 할지 그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정책 검증이 좀 돼야 되잖아요. 정책적인 그렇죠. 능력에 대한 검증. 근데 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 도덕성 뭐 이런 걸로 스크래치가 나면은 정책 검증이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거는 실제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낙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정권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 흠집만 잔뜩 부풀려지고 실제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직에 가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학계나 이제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해오셨거든요. 도덕성 문제, 특히나 이 대한민국 이 사생활 문제 이런 거 과도하게 물론 중요하죠. 네, 물론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아니 우리 사회가 그 관음증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의 신상 털기 같은 거 궁금해 하잖아요. 네. 누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 쭉 보면 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음증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덕성 뭐 사생활 논란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여러 개 보면 또 가와만서성 그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이 정책 검증이랑 뭐 국정원장 청문회 할 때는 국정원과 관련된 걸 하루를 비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 할 때는 좀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언론, SNS 여기에 뭐 동시에 다 터지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뭐 이재명 정부 이후에 앞으로 이 사생활이나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몸소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뭐 사생활 가지고 검증 뭐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글쎄요. 그게 뭐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 이제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들은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질 문제고, 사실은 이제 공직의 어떤 직무 연관성과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대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학계의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검증 시스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투명하고 정권과 상관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차에 좀 또 오픈되어서 공론화되어서 개선되는 그런 그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탕평 인사 중요하고요. 물론 자기 사람 중요하지만 널리 인재를 구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무슨 뭐 내가 호남 사람이고 호남이라고 해서 호남 사람만 챙기고, 그리고 내가 경상도 TK라고 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평이라는 것은 지역을 초월해서 능력본이, 그리고 또 세대 대표성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 배려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통치권자 대통령이 어떤 인사 스타일로 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인사 검증을 통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석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김민석, 네, 김민석. 네. 국무총리 후보자.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방송 여기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